또 새롭게 알게 된 게 그 당근마켓에서 집거래가 굉장히 활발해요. 제주도는? 네. 저는 이제 초기 자본이 많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왜냐면 한 달 만에 그럼 1,000만 원 넘게 나왔다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지금 예약이 8월까지 잡혀 있으니까. 지금 제주도 사는 데가 그럼 평수로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100평 조금 넘습니다. 100평 넘는 주택에서. 네, 그렇죠. 원래는 근데 불과 8개월 전까지는 그렇죠. 원룸에? 그렇죠. 8개월 전에는 이제 서울에서 원룸, 월세 50만 원의 원룸에서 지내고 있었죠. 그럼 그 8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8개월 사이 처음에 뭘 했어요? 그냥 항상 제 나이 그 친구들이 고민하는 것들 있잖아요. 취업과 창업 이 사이에서 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실상 저 역시 취업 준비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4학년 때 이제 미국에 반도체 공부를 하러 갔었는데 거기서 미국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같이 수영장을 갔었어요. 네. 수영장을 갔는데 거기 있는 친구가 저희 보고 수영복이 왜 그러냐고, 래시가드 입잖아요 저희들은. 네. 그거를 불편하게 왜 입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끄러우니까, 그러니까 몸이 좋지도 않고 내가 만약에 몸짱이었으면 래시가드 안 입었을 거다라고 말했죠. 네. 근데 그렇게 질문을 한 친구가 사실상 몸이 엄청 큰 100kg가 넘는 그런 친구였거든요. 몸짱이 아닌. 네, 몸짱이 아닌 그런 친구였는데 그런 걸 보면서 많이 남들 시선을 의식하는 것보다 그 전에 이제 나한테 먼저 집중하는 게 먼저일 수 있구나. 그런 거가 중요하게 생각해지면서 돌아와서 난 창업이다. 일단 실패하더라도 하고 싶은 걸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다. 그거를 그렇죠. 해외에 연수 가서 느낀 거네요, 그죠? 네, 그렇죠. 하라는 반도체 공부는 안 하고 쓸데없는 원래 학과가 네. 그런 쪽이셨나 봐요. 전공은 기계과를 전공했고요. 네. 컴퓨터랑 창업을 연계로 했습니다. 그럼 원래 대학교 때 창업 관련한 수업들을 듣긴 했는데 네. 그때는 창업할까 취업할까 고민의 기로에 있다가 미국에 가서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아야 되겠다. 네, 이게 빵 터지면서. 그렇죠. 그래서 돌아와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걸 고민하다가 내가 당장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셀링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쇼피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 쇼피를 시작하셨던 거예요? 쇼피로 이제 블로그랑 이제 쇼피랑 동시에 시작했는데 사실 이제 쇼피를 하기 전에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가장 네, 그렇죠. 핫했던.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핫한 만큼 그러니까 실패했죠. 그러니까 사입을 했었는데 네. 칼림바라는 악기를 이제 20개를 사입을 했어요. 중국에서. 네, 그렇죠. 네. 중국에서 이제 사입을 했는데 이제 2개 정도 팔고 그 재고가 지금 제주도에도 있습니다. 20개를 사왔는데 2개밖에 못 팔고. 네, 그렇죠. 그때 어땠어요? 그래도 나름 이제 분석을 했다면 제가 분명히 지금 잘 팔고 있는 그런 업체들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매가 안 나면 그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뭔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결국에 이제 도달한 게 브랜딩의 중요성인 거죠. 그러니까 구매랑 리뷰 건수도 역시 브랜딩의 한 요소로 볼 수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구매랑 리뷰 건수가 잘 쌓여 있는 그렇게 충성도가 높은 브랜딩이 되면요 최저가가 아니더라도 가격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는 다른 오픈마켓 쿠팡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런 브랜딩의 중요성이 훨씬 더 크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는 내가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의 영향력이 커지고 그럼 내가 다시 도전해봐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그때 그거를 한번 아픔을 보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넘어간 게 다음 스텝이 뭐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브랜딩으로 이제 제품을 팔기 전에 그냥 그 제품 자체만으로 좀 승부를 볼 수 있는 플랫폼은 없을까 하다가 쇼피를 알게 됐죠. 쇼피. 한국에서 브랜딩이 안 될 바에 해외에다 갖다 팔자. 그렇죠. 해외는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거 판매자보다 그냥 그 제품 그걸 보고 사는 거니까. 한국이 브랜딩이잖아요. 네, 쇼피는. 그렇죠. 네. 그렇죠. 쇼피가 뭐예요? 쇼피를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쇼피는 이 해외 역직구 판매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나? 잠시만요. 동남아의 뭐 옥션, G마켓 이렇게 보면 되나요? 쇼피는 이제 흔히들 말하기를 이제 동남아의 G마켓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동남아의 오픈마켓인데 네, 그렇죠. 거기다 물건을 이제 올리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한국 물건을. 그렇죠. 그럼 어디를 타겟으로 하셨어요? 뭐 말레이시아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저는 이제 싱가포르에 처음 입점을 했고요. 네. 아무래도 영어로 CS를 하기가 상대적으로 편하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들보다 그래서 조금 판매자가 진입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쉽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쇼피를 시작하고 뭘 해야 되나요? 처음에 어떤 건 어떤 스텝으로 해야 돼요? 쇼피를 진행한다면? 뭐 일반적으로는 뭐 일단 내가 어떤 국가에 입점을 할지 국가를 설정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샵 세팅을 기본적으로 해야죠. 내가 어떤 제품의 카테고리를 판매를 할 것인지.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내가 뭐 국내에서 뷰티 쪽 제품들에 관심이 많고 구매도 자주 해서
언제 어느 시점에 이 제품들을 할인을 하겠다 이런 정보들이 있으면 그쪽으로 이제 활용을 해서 연계해서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좀 잘 팔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를 정하시면 이제 그거에 맞게 샵을 세팅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뷰티 쪽이라던가 패션 이쪽은 뭐 그 제품의 그 실용성보다는 그 제품의 그 브랜딩, 디자인, 어떤 브랜드가 만드느냐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신뢰도를 이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문구들이라던가 뭐 샵 로고, 샵 네임 이런 것들을 그거에 반영을 해서 지어야죠. 제가 예를 들어 상품 하나를 올리는데 뭐 사진도 찍어야 되고 번역도 해야 되고 뭐 동영상도 이제 넣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상품 하나를 올리는데 1에서 10까지의 정성을 쏟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요 처음에 이제 올릴 때는 5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에너지로 최대한 많은 상품을 올리는 전략을 취했고요. 네. 그렇게 상품을 이제 적게 에너지를 들여서 올리니까 많이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하루에 남들이 2개, 3개 올릴 때 저는 10개, 20개씩 가능한 거예요. 물론 같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한 100개 정도 제품이 쌓였을 때 이제 쇼피 안에서 비즈니스 인사이트라고 어떤 제품이 페이지 뷰가 많고 어떤 제품이 방문자 수가 많은지 그리고 어떤 제품을 장바구니에 사람들이 넣는지가 파악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요 그 100개 중에 그런 유입률이 높은 제품 1등에서 5개까지 이제 나열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제품이랑 유사한 제품 10개를 그 다음날 다시 리스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이제 110개가 되겠죠. 그럼 이제 또 순위가 또 나오죠. 그럼 이제 거기서 뭐 순위 안에 든 제품이랑 유사한 제품 10개를 또 올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 감으로 올렸겠죠. 처음 100개는 네. 저의 소싱 능력 감에 의해서 올렸고 시간이 지날수록 저의 감으로부터 벗어나고 그 안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시 리스팅하니까 이런 게 일종의 최적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최적화가 되다 보니까 상품을 소싱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제로가 되는 거죠. 저는 이 시간이 되게 아까웠거든요. 어차피 소싱 능력도 없는데 이거 어떤 제품이 팔릴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런 거죠. 그래서 꾸준하게 일단 양으로 많이 올려다 보니까 그 안에서 유의미한 데이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더 나아가서 여기서 나온 데이터들이 이제 국내 판매까지도 활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 활용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도매업자분들을 컨택을 해갖고 올리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올려요? 어떤 물건을 어떻게 올리나요? 일단은 뭐 단계별로 이제 프로세스가 있는데 맨 처음 시작하시는 리셀러 분들이라고 하면 국내에 있는 오픈마켓이 내 상품의 공급처가 되는 거예요. 국내에 판매하는 제품들을 쇼피에 리스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리스팅을 하게 되면 판매자분들이 그 제품을 보고 이제 구매를 하고, 뭐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제주도에 있으니까 배송 대행지를 이용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뭐 집하지 근처에 계시는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뭐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물건을 직접 집하지로 택배로 보내실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있다 보니까 제품을 직접 수령해서 보내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배송 대행지를 이용하는데 이 배송 대행지의 역할은 제품을 대신 수령해주고 파손이라던가 하자가 없는지 확인을 해주고 재포장을 해서 이 제품을 집하지로 보내주는 역할을 해요. 집하지라는 게 쇼피 그 국가로 보내주는 곳을 말하는 거죠. 국내에 있는 쇼피 이제 집하지, 그러니까 출국을 하기 전에 물류센터라고 네. 하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구매자에게 배달이 되는 거죠. 그게 일단 프로세스. 그러니까 그거였죠. 이런 개념이죠. 우리가 한국 쇼핑몰에서 사서 동남아에 있는 고객한테 보내주는 건데 그 사이에 우리가 받아서 그걸 다시 이 동남아로 보내주는 그 물류지에다가 보내는 프로세스가 어려우니 배송대행지를 통하면 국내에 있는 배송대행지로 배달이 오고 배송대행지에선 색깔 맞나 뭐 문제 없나 그렇죠, 확인한 뒤에 거기 쇼피로 보내주는 물류창고로 보내주면 여기서 동남아로 다시 재배달을 해주는 구조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죠? 그거를 해가지고 싱가포르에 여러 가지 상품들을 그냥 처음에는 막 마구잡이로 올렸나요? 카테고리 처음에는 네 그냥 눈에 보이는 제품을 올렸어요. 진짜 마구잡이로 올렸어요. 막 그러잖아요. 뭐 짜파게티 올리면 잘 팔린다. 막 뭐 이것저것 음식만 올리는 분도 계시고. 네, 그렇죠. 그리고 물론 그러니까 제 이제 주변의 지인들도 셀러분들이 이제 몇 분 계시는데 저랑 전혀 다른 전략으로 이제 판매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소싱에 대한 능력이 없다는 걸 전제로 하고 최대한 많은 상품을 일단 올려보고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로 그 다음을 진행하자 이거였는데, 한 셀러는 처음부터 소싱을 엄청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하나를 올리는데도 번역도 하고 사진도 직접 찍어요. 직접 찍고 이제 동영상도 첨부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 친구가 하나 올릴 시간에 저는 10개를 올리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뭐 매출이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더 낫다, 그리고 이 방법이 덜 낫다 이렇다기보다 이렇게도 매출이 일어나는 전략으로 될 수 있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각자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가는 게 좋겠네요. 그죠? 그럼 이렇게 이제 쇼피를 해서 얼마나 매출이 순이익과 매출이 얼마나 나왔어요? 그래서 월 매출이 지금 3월 기준으로 3천 달러가 넘었죠. 싱가포르 달러 3천 달러. 싱가포르 달러 3천 달러가 넘어. 한 25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 하면 한 8, 90만 원 정도.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 90만 원 정도의
순이익이 나고 이렇게 수익이 났어요. 근데 이걸로 제주도에 100평 살 수는 없잖아요. 안 되죠. 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그래서 스텝을 밟으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보니까 쇼피를 이제 하다 보면 어떤 제품들이 이제 인기가 많고 어떤 제품들이 어떤 그 시즌, 뭐 시즌이라고 하면 계절이 될 수도 있고 연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상품에 대한 수요에 대한 그 눈이 조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국내에 도입을 해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쿠팡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오히려 동남아에서 잘 팔리는 물건에 대해서 내가 인사이트가 생기니까 네. 그거를 한국 쇼핑몰에 다시 또 올린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죠. 뭐 결론적으로 그렇게 시작한 제품들이 지금 저의 주력 상품은 아니지만 네. 시작을 하게 된 그런 디딤돌의 역할은 충분히 했죠. 그럼 다시 이제 국내 셀러로 다시 돌아온 거네요. 스마트 스토어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이제 어떤 식으로 성장을 했어요, 쿠팡?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쇼피에서도 계속 느꼈던 부분이 리셀러의 한계가 너무 큰 거예요. 그 제품에 대한 재고를 내가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그 소비자가도 내가 관여할 수가 없는 거고 네. 품절이 났을 때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조절 가능한 변수들이 많이 적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리셀러로 어떻게든 매출은 발생하지만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항상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겠다. 그 다음 단계가 위탁 업체랑 계약을 맺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쿠팡 같은 경우는 위탁 업체 계약을 하나하나씩 이제 늘려가는 거죠. 어떻게 늘려가냐면 제가 처음 위탁 업체 맺은 그 업체는 그냥 다짜고짜 제가 메일을 보냈죠. 저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이 단기간 안에 이 정도의 매출을 이제 발생시켰는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더 괜찮은 가격의 제품을 공급해 주신다면 더 좋은 성과로 보답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100개를 보내니까 그제 한 두세 개의 업체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 두세 개 업체를 나의 위탁 공급 업체로 그렇죠. 계약을 한 거네요. 위탁 공급 업체 계약이 되면 일단은 공급할 수 있는 가격 자체가 그냥 기존의 그 뭐 도매매 이런 사이트에서 얻어온 네. 그 공급이랑 많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격 경쟁이 괜찮은 거죠. 괜찮고 내 마진도 더 괜찮은 거고 그렇게 되면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높아지면 매출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매출이 높아지면 이걸 가지고 그 다음 위탁업체 계약을 맺기가 더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위탁업체 계약은 첫 번째를 맺은 거를 통해서 쌓아온 매출로 이제 보여드리니까 훨씬 더 수월했죠. 근데 처음에 위탁업체한테 큰 소리 땅땅 쳐서 잘 팔겠습니다 하고 갖고 왔는데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위탁업체에 맺은 그 업체들의 제품들은 잘 팔렸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가격을 더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형성된 그런 판매자분들보다 더 경쟁력 있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맺은 제품들은 항상 괜찮았어요. 애초에 잘 팔리는 물건에 제조사한테 근데 컨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처음에는 그냥 오픈마켓에 있는 걸 올려서 그렇죠. 팔아요? 그렇죠. 도매매나 이런 그렇죠. 그냥 B2B 오픈마켓에 그렇죠. 근데 그거는 사실상 도매 사이트긴 한데 가격 자체가 많이 소매매라고 불릴 정도로 그죠. 네이버 최저가보다 더 비싼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의 위탁 계약이죠. 제가 맺은 것. 그럼 처음에 쿠팡에 올릴 때는 어떤 물건들을 위주로 어떻게 올린 거예요? 쿠팡 제품 역시 이제 뷰티 쪽으로 왜냐하면 쇼피에서 제가 그쪽으로 어떤 제품들이 인기가 많은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니까 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뭐 이 정도 기간 안에 이 정도 매출이 발생하네. 근데 내가 가격을 좀만 더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으면 나 진짜 더 잘 팔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마진을 줄이지 않고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고 그 다음에 나온 생각이 이제 안 되겠다. 뭐 거절 당하더라도 연락을 이제 맨 땅에 헤딩하듯 그냥 업체에 메일 보내고 전화 돌리고 했죠. 그래서 사실 응답률이 10%도 안 됐으니까 되게 저조한 편이잖아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되자라는 생각으로 했죠. 그렇게 시작이 돼서 하나, 두 개 이렇게 늘려가는 거죠. 지금 쿠팡에서 그러면은 매출, 순이익 어느 정도 나오세요? 쿠팡은 이제 제가 4월 달에 이제 샵을 하나를 더 개설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샵이 있고, 그러니까 첫 번째 샵은 4월 기준으로 3천만 원이 조금 안 되게 나왔고, 매출이. 두 번째 샵은 4월 23일 날 샵을 입점해서 한 일주일 동안 57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왔어요. 순이익이 1,000만 원 정도 돼요, 여기서? 네, 1,000만 원 내외 됩니다. 그다음에 쇼피에서 이렇게 나오고 국내 쿠팡에서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요걸로 해서 이제 제주도에 100평을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살 수 있게 된 건가요? 초기 자본금이 이제 온라인 셀링을 하면서 마련이 됐고 그러면은 제주도에 100평을 살게 된 이야기 요걸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네. 제가 지금 뭐 제주도에서 에어비앤비라는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9번째 파이프라인이라고 하거든요. 9번째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했는데 사실 제주도에 이런 수요가 예측이 되겠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해외로 많이 못 가잖아요. 네. 근데
그 여행에 대한 욕구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여행 욕구가 고스란히 제주도에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긴 했어요. 근데 그래서 제주도에 간 건 아니고요. 막연하게 제주도에 살아보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과 이런 생각들이 오버랩되면서 에어비앤비를 이제 구축을 하게 되었고. 에어비앤비를 처음에 이제 준비하려면 뭔가 건물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요 스토리는 어떻게? 그러니까 일단은 에어비앤비를 하려면 집을 구해야 되는데 네. 제주도에서 집 구하기가 서울과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이제 부동산을 갔죠. 부동산에 가서 이러이러한 집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당이 있는 집을 찾았고요. 뒷마당에서는 바베큐를 할 수 있는 넓은 집을 찾았어요. 네. 그렇게 가니까 매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아무리 많이 다녀도 매물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체 그럼 이 사람들은 집을 어떻게 찾는 거지?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형태가 아니라 농가주택과 같은 그런 되게 제주스러움이 담겨있는 옛스러운 집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돌담 있고 네, 오래된 집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집들은 부동산에 매물이 없고 네이버 카페나 커뮤니티 이런 데에 아름아름해서 많이 거래가 되더라고요. 이제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주도 커뮤니티 카페를 이제 다 가입하게 됩니다. 다 가입해서 거기서 이제 매물을 쫙 보는 거죠. 그러니까 좀 나오더라고요. 네. 좀 나오고 또 새롭게 알게 된 게 그 당근마켓에서 집 거래가 굉장히 활발해요. 제주도는? 네. 집 거래랑 차 거래가 굉장히 활발해요. 당근마켓에 집을 올려나요? 진짜로 당근마켓에 막 집 매물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부동산보다 매물이 더 많더라고요. 내 집 사갈 뿐. 네.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당근마켓이랑 카페 이제 활용해서 집을 많이 봤고요. 한 50개가 넘는 집들을 봤죠. 50개가 넘는 집들을 직접 가서 돌면서 봤어요. 네, 직접 돌고 카페에서도 사진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거기서 1차적으로 필터링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했던 조건에 부합하면 직접 가서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50개여만의 집을 찾아본 후에 지금 있는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 50개 정도 돌아다니셔서 네. 뭐 가격적인 부분은 어떠셨어요? 가격적인 면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집들은 연세가 평균적으로 한 1200에서 1500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연세 계약이죠? 네, 맞아. 연세라는 네. 게 육지에서 집 계약을 하면 월세, 전세 월세죠.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제주도는 좀 특이하게 연세 개념이 있어요. 1년 동안 내가 그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1년짜리 일시불로 내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연세 계약이 많아서 연세집을 이제 알아봤고요. 제가 찾은 집은 연세 600에 보증금 300이었거든요. 되게 저렴하네요. 그죠? 네. 되게 원래 1200에서 1500 정도 한다고요? 네, 그렇죠. 왜 이렇게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저렴한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화장실이 외부에 있거든요. 화장실이 외부에 있으면 되게 불편한 요소 중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오래 거주할 사람이 대상이라면 화장실이 외부에 있는 게 큰 불편함일 수 있는데 1박 2일, 2박 3일 이 정도 여행을 오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불편함이 어쩌면 특별함으로 전환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커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푸세식 화장실은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근데 처음 봤을 때 세면대랑 샤워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변기만 있었어요. 그리고 수도꼭지가 있어. 그럼 수도꼭지로 씻어야 되는? 네. 샤워를 하려고도? 그렇죠. 그럼 다셨어요? 네, 달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실 저는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고 괜찮아서 아직은 뭐 젊으니까 이런 것들은 크게 불편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손님으로 오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생각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세면대랑 샤워 시설은 달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세면대, 샤워 시설 달고 도배하고 장판 깔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보수 비용으로 잡히잖아요.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600보다는 보수 비용적인 측면에서 더 든 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세집보다 저렴한 건 사실이죠. 사실 에어비앤비도 집이잖아요. 집을 이제 예쁘게 꾸며서 이걸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업인데 초기 자본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초기 자본이 많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왜냐면 이제 온라인 셀링에 묶여 있는 돈도 굉장히 컸고 그런 다양한 현금이 엄청 묶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뭐 인테리어라던가 가구라던가 이런 거를 이제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스타그램을 활용을 했어요. 인스타그램은 이제 제가 팔로워가 굉장히 적은 상태였죠. 600명대였는데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쿠팡 위탁업체 계약을 맺은 핵심 가치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가진 건 비록 없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의 성장성을 봐주세요. 이 마인드로 인스타그램 인테리어 업체 분들에게 DM을 쫙 또 돌립니다. 또 한 100개를 또 돌려요. 그래서
그것도 응답률이 높지 않았죠. 한 10% 내외로. 네. 근데 100개의 DM을 보냈는데 10%면 10군데에서 응답이 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거죠. 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실패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제 어떻게 내가 그 연락이 되는지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저의 그 패기를 좋게 봐주신 분들이 협찬을 이제 해주셨죠. 그리고 그 업체가 12개의 업체로부터 이제 연락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무료로 제품이라고 하면 가구라던가 카펫, 그리고 뭐 벽지, 조명, 뭐 러그 이런 것들을 다 제공받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상 제가 쿠팡을 키우는 전략, 뭐 에어비앤비를 구축한 전략, 이게 별개의 전략이 아니라는 거죠. 쿠팡의 위탁 업체를 하나씩 늘려가는 이 방법이 고스란히 에어비앤비를 완성시키는, 에어비앤비 계약을 맺어가는 그런 것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제일 제가 볼 땐 중요한 거는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네, 맞아요. 그거 안 두렵죠. 네. 거절 100번 당해도 101번째 누가 해준다 그러면 그거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진짜 성공한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마인드인 것 같아요.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지금 집이 이제 2채 있고 한 채에서 사시고 한 채는 게스트용 고객분들의 이제 숙박용으로 쓰시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제주도에서. 그렇죠. 에어비앤비는 해보니까 어때요? 에어비앤비를 해보면서 느낀 거? 있어요? 일단은 연세 600에 보증금 300 잡았으니까 900이잖아요. 근데 초기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1000만 원이 넘어가는데 사실 그 비용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에어비앤비 창업을 한다면 내가 3개월 안에는 이 투자 비용을 다 뽑을 수 있을 견적이 나왔을 때 그러면 이제 들어가도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한 3개월 정도 잡았는데 한 달 정도 됐는데 이제 초기 비용은 다 뽑힌 상태입니다. 한 달 만에 그럼 1000만 원 넘게 나왔다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지금 예약이 8월까지 잡혀 있으니까. 좋네요. 그러면. 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있었죠. 그러니까 에어비앤비가 잘 되면 당연히 그 자체로 좋은 거잖아요. 안 되면 왜 안 됐는지 분석을 하고 그거를 이제 공유를 할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에어비앤비 창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에게 새로운 가치가 또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계속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뭐 집이 안 되면 그 남는 공간을 저희 스튜디오로 생각할 계획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계속 대안들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든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자체로 잘 되는 게 제일 좋지만.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본 거, 시도해본 걸 또 컨텐츠로 만들어서 공유하는 거. 네, 맞아요. 이게 계속 되면은 실패를 해도 실패 나름대로 컨텐츠가 나오니까 또 상쇄가 되고. 그렇죠. 이게 계속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많은 분들이 좀 시도를 해보시면서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블로그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블로그는 처음에 이제 쇼피하는 내용들을 공유하면서 블로그가 시작된 거예요. 네, 그렇죠. 맨 처음 이제 블로그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제 쇼피를 하긴 해야겠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진짜 안 됐을 때 이 두려움이 큰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그 내 감정과 내가 오늘 배운 것들을 블로그에 하나씩 적기 시작했죠. 그렇게 하나씩 적기 시작하다 보니까 포스팅이 한 10개가 될 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이제 봐주지 않았죠. 공감도 없었고 댓글은 당연히 없었고요. 근데 한 15개 정도 되니까 한 분이 질문을 처음으로 주시더라고요. 쇼피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되게 신기했죠. 처음 안면식도 없는 분이 저한테 이제 사업에 관련된 질문을 주시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새로운 또 글을 발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이제 글로 다시 답변을 드리면 블로그 자체의 유입률을 높일 수가 있고요. 지금은 그 블로그에 적혀져 있는 그 글들을 스크립트 삼아서 유튜브에도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리소스들을 계속 다시 재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많이 방어가 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저는 이제 체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체험단 활동을. 네, 체험단 활동을 이제 뭐 지난 영상에서 그 머니테이커 님 분이 이제 블로그 체험단을 구하는 법을 맞아요. 이제 저는 이제 그 영상을 보면서 생각했죠. 나는 이렇게 구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활용을 한다. 이제 이런 입장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오픈 카톡방이라던가 국내에 여러 가지 이제 체험단 사이트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거기에 다 등록을 하죠. 뭐 그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 공지글이 진짜 많이 올라와요. 이제 거기서 내가 뭐 관심 있어하는, 내가 흥미 있어하는 되게 많죠. 맛집,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체험도 있고. 재밌는 게 되게 많아요. 승마 체험단도 있고요. 뭐 잠수함 체험단도 있고요. 배낚시.
네, 그런 거 네. 많죠. 그리고 오프로드 체험단 이런 것들을 사실상 무료로 제공받으면서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고, 그러니까 단순히 뭐 돈의 돈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부합하진 않죠. 근데 그것보다 그냥 재밌게 그냥 일상을 유지하는 요소로서는 충분히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맛집 체험단을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경험을 하고 블로그에 녹여내잖아요. 그럼 이제 그분들이 잡아주신 키워드 말고 제가 잡은 괜찮은 키워드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제주도 맛집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제공받았어요. 근데 제가 6월 제주도 2박 3일 여행 코스 이 키워드를 제가 잡은 거예요. 네. 잡았다라고 하면 검색량 대비 월간 포스팅 발행 건수가 적은 거, 그러니까 황금 키워드라고 하죠. 이런 걸 찾아낸 거죠. 이제. 네, 그것들을 제가 여러 개를 찾아냈으니까 이런 키워드들과 체험단에서 제공해주는 키워드랑 동시에 녹여내면 노출률이 훨씬 좋아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체험단 고용주 분들은 만족도가 훨씬 더 높고 이제 연락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시간과 이제 생활비도 방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을 활용한다면 저는 이제 사실상 제주도 제가 있는 곳이 서귀포 쪽인데요. 남쪽이에요. 근데 동쪽이든 서쪽이든 체험단이 있으면 그냥 다 가요. 그러니까 차로 뭐 길면 1시간 거리인데도 그냥 가는 게, 제가 서울에서도 체험단 활동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럼 서울에서 뭐 예를 들어 뭐 미용실 체험단이 있다. 그러면 이제 지하철 타고 30분 40분을 가요. 근데 저는 그 30분 40분이 조금 아까운 거예요. 네. 지하철에서 크게 생산적인 일이 뭐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시간이 일로만 느껴졌는데 이제 제주도에 가서 이제 그런 걸 하는 거는 드라이브죠. 네, 드라이브고 그냥 여행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먼데도 좋아요. 그냥 드라이브 하는 느낌으로 가니까. 그리고 조금 지루하다 하면 그 안에서 영상을 또 찍는 거죠. 너무 좋네요, 이거. 네, 그래서 그리고 이 블로그는 지금 말씀드린 거 이외에도 뭐 저는 이제 에어비앤비를 또 제주도에서 하니까 제주도에 대한 키워드를 하나 두 개씩 이제 얻어 가다 보면 제 에어비앤비의 사업과 또 연계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확장성 측면에서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블로그의 그 활용도가 단순히 그 수익이라고 하면 애드포스트밖에 없잖아요. 애드포스트 그죠. 수익은 지금 한 2만 원, 3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네. 뭐 유튜브 수익도 되게 크진 않은데 이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서인 거죠. 원래 이제 이런 소셜 미디어를 키워서 할 수 있는 더 좋은 수익 창출 방법은 이런데 2차 비즈니스랑 연결시켜 가지고 네, 이제 수익을 폭발시키는 거. 그렇죠.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다 이제 그렇게 사실 돈을 벌고 계시니까. 오늘 또 제주도에서 이렇게 먼 길까지 네, 맞아요. 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인터뷰 와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승승장구하고 저도 7월에 제주도 가는데 한번 정말요? 갈 때 같이 뭐 식사라도 너무 좋죠. 네,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